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빠르게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62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2쪽에는 기후 요소와 기후 요인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기후를 구성하는 기후 요소와 기후 요소의 지역 차이를 가져오는 기후 요인에 대한 건데요. 이 중에서는 역시 기후 요인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위도는 남과 북 간의 기온 차이를 뜻하죠. 북쪽이 남쪽보다 기온이 낮다면 그건 위도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 북쪽이 남쪽보다 기온이 높다면 그건 위도 때문이 아니겠죠. 자, 그다음에 수륙 분포라는 것은 물과 육지의 분포 상태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랑 내륙의 온도가 다르다는 거, 혹은 바닷가에서도 동쪽 바닷가랑 서쪽 바닷가가 온도가 다른 것에는 수륙 분포에, 그러니까 대륙의 동쪽과 대륙의 서쪽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건 수륙 분포 때문일 수 있어요. 그다음에 해발 고도는 높이에 따라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뜻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지형은 그 땅의 형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강수량이라든가 기온의 차이를 가져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땅이 있다. 그랬을 때 바람이 불었을 때 이 평탄한 곳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고 구름이 형성되지 않아요. 반면 산 타고 올라가게 되면 구름을 형성해서 비를 내리겠죠. 이렇게 해서 바람 바지 사면은 비가 많이 오고, 기온이 낮은 데 비해서 바람 그늘 사면 같은 경우는 기온이 높아지면서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겠지. 이렇게 지형에 따라서 비가 오거나 혹은 비가 오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우지와 소우지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지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람 바지 사면은 비가 많이 오고 기온은 뚝 떨어지고, 바람 그늘 사면은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 지형 때문이죠. 자, 그 외에도 해류나 기단, 전선 등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해류는 난류가 흐르는 해역은 따뜻하면서 수분 공급이 많아서 비가 많이 오는 데 비해서 한류가 흐르는 해역 같은 경우는 수분 공급이 적어서 대체로 소우지를 이룬다는 거, 해류 때문이죠. 다음 페이지는 63쪽 우리나라의 기후에서, 우리나라는 냉온대 기후죠. 중위도에 속해서. 그리고 계절풍 기후인데요. 계절풍 기후는 이제 그 시베리아 기단에서 차가운 북서풍이 불면서 우리나라가 그 배산임수에 집을 짓는 이유이기도 하죠.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영향을 불다 보니까 아주 뜨겁고 습한 기단이어서 이 때문에 고온 다습한 여름 기후가 나오는 거고, 그로 인해 벼농사에 유리한 형태가 나오죠. 대륙성 기후라는 것은 연교차가 큰 기후라는 것으로 대륙 동안에 위치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64쪽 우리나라의 기온 특성. 우리는 남북으로 긴 나라다 보니까 남북 간의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특히 겨울철에 지역 간 온도 차이가 많이 나게 돼요. 특별히 이 중에서 연교차가 있는데, 연교차는 남에서 북으로 갈수록, 특히 해안에서 내륙으로 갈수록 대체로 커지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 아래에가 그 남과 북 간의 기온 차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최난올 기온, 최하놀 기온 둘 간의 이 차이,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아래는 기온의 동서차라고 해서 동해안은 연교차가 좀 작아요. 그리고 내륙은 연교차가 당연히 좀 크죠. 자, 그 내용도 확인하시고, 일교차라는 것은 하루 동안의 온도 차인데요. 건조한 시기에 일교차가 커지게 되고, 습한 시기는 일교차가 되게 작아지게 돼요. 65쪽 우리나라의 강수 특성에 대한 건데요. 자, 우리는 이제 비가 좀 많은 편인데 강수에 대해서 보려면 반드시 지형을 봐야만 해요. 우리 지형성 강수, 그러니까 바람이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비를 많이 내리는가 내리지 않는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형을 꼭 봐야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백두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백두대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백두대간 이외에도 그 백두대간의 연장선상인 진짜 실제 산줄기 있죠. 백두대간은 그냥 하나의 산줄기이고, 높은 여러 개의 산줄기를 그리면 이렇게 대충 생겼죠. 자, 이렇게 함경산맥이, 이렇게 낙림산맥이, 이렇게 태백산맥이, 그리고 여기 소백산맥이 있고 나서 남해안을 따라 이렇게 시옷자 형태의 산이 뻗어 있다고 했어요. 자, 이런 산지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고요. 그 강수량을 많이 가져오는 바람은 이 남서풍이에요. 그렇게 해서 남서풍의 바람바지, 물론 남서풍만 부는 건 아니에요. 남동풍도 물론 가끔 불죠. 자, 아무튼 이 남서풍의 바람바지 지역이 일단은 비가 좀 많이 오는 편인데요.
자, 그렇게 해서 비가 많이 오는 구역은 이렇게 제주도 일대랑 남해안 그리고 대관령 일대가 이제 우리나라 최다우지고 그 외에는 남서풍의 바람바지에 해당하는 이 주요 산에 바람이 딱 불다 보면 이 주요 산을 만나 가지고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비를 내리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빗금친 지역이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최다우지는 제주도 남해안 일대 그리고 대관령 여기가 최다우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비가 적은 소우지가 어디인가? 자, 소우지는 일단 개마고원과 그 주변 관북 해안 지방, 개마고원은 산지에서 바람이 차단되는 바람 그늘이고요. 관북 해안 지방은 한류가 흐르면서 비가 되게 안 오고 바람도 사실 잘 안 맞아요. 그리고 대동강 하류 지역은 너무 평탄해서 비가 안 오고요. 그리고 대구 일대랑 그리고 소백산맥의 안쪽 경상도에서 이 해안가까지 전부 이 일대 같은 경우는 역시나 다습한 남서기류가 산줄기에서 막히다 보니까 바람 그늘에 속하면서 주로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구역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면 자료 9랑 자료 10이 있는데요. 8월과 1월 강수량이죠. 8월 강수량이 여름 강수량의 전체를 보여주지 못하지만 대체적으로 볼 수 있다고요. 자, 8월 강수량에서 유난히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 여기 중부지방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부지방은 여름철에 비가 되게 집중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자연재해 중에서 호우, 태풍, 뭐 대설 등이 있을 텐데요. 호우로 인한 피해가 제일 많은 곳이 바로 이 강원도, 경기도 일대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월 강수량을 보게 되면 겨울철 강수량인데 겨울철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이렇게 제2자라고 했지요. 그 바깥쪽이 겨울 강수가 되게 많아요. 제일 많은 곳은 울릉도이고 그 다음에 많은 곳은 제주도하고 대관령이 되겠어요. 대관령이랑 그 강릉 일대요. 자, 이게 강수량이 많은데 제주도는 주로 비로 많이 내리고요. 그이 영동 지방, 동해안 일대, 중부 동해안 일대는 북동풍이 불었을 때 주로 바람 바지 사면으로서 눈이 내리는 거고 소백산맥 서사면인 이 일대라든가 혹은 독도는 북서풍이 불었을 때 눈이 많이 내려요. 특히 소백산맥 서사면 이 서해안 일대라든가 울릉도는 주변의 해역의 수온이 약간 높은 편이다 보니까 차가운 북서풍에 의해서 굉장히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수증기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눈이 많이 내리는 거예요. 자료 11의 지역별 강수 차를 보게 되면요. 왼쪽에 있는 그림도 한꺼번에 봐주면 좋은데 자, 지도 속에서 가나 다가 있는데 가나 지역은 여름 강수가 많은 지역 그리고 나 다는 겨울 강수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겨울 강수가 많은 지역 이렇게 제일 많은 울릉도 그 다음에는 아마 나 즉 대관령일 것이고 여름 강수가 많은 지역 제일 많은 지역은 대관령 그 다음에는 아마도 인천인 것 같아요. 그래서 B가 대관령 C가 인천, A가 울릉도구나라는 거 알 수 있다고요. 자, 다음은 자료 12에 있는 집중호우와 열대야인데요. 자,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는 곳은 아까 봤던 8월에 강수량 많은 지역과 남해안 일대에서 약간 집중호우가 많은 편이네요. 자, 열대야 같은 경우는 뜨거운 지방인 남부지방이 열대야가 많지만 기본적으로 습도가 높은 해안가도 밤에 온도가 잘 안 떨어지면서 열대야가 발생하고 대도시도 좀 그렇죠. 자, 그리고 설이 첫날과 설이 마지막 날이 있는데요. 설이라는 건 그 얼어붙은 거잖아요. 이슬 같은 게. 따라서 되게 추운 날을 뜻해요. 설이 첫날 그러면 아, 추위가 찾아온 날이구나. 북쪽에서부터 추위가 찾아오고 남쪽은 되게 늦게 오고요. 설이 마지막 날, 설이가 끝났어. 이제 따뜻해졌어. 그 말이니까 남쪽부터 따뜻해지고 북쪽은 조금 더 늦죠. 그래서 제주도는 설이 첫날이 1월인데 설이 마지막 날이 2월이니까 한 달 정도만 서리가 내리고요. 나머지는 서리가 내리지 않아요. 서리가 내리지 않는 날을 무상일수라고 하고 따뜻한 기간,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상일수는 남쪽이 길겠죠. 다음 페이지는 바람에 대한 건데요. 자, 바람 장미를 볼 때 어떻게 생겼건 간에 중심 쪽으로 해서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 거니까요. 여기서 바람이 이렇게 부는구나. 아이고, 이렇게 부는구나. 이렇게 불고 자, 아무튼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대체로 북서풍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 그래서 1월이구나. 자, 7월 같은 경우는 남풍계열의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7월이구나 이렇게. 자, 일기도를 보면요.
일기도에서는 고기압 위치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건 서쪽의 고기압이 동쪽의 저기압이 서고 동저행의 기압 배치고요. 고기압에서 바람은 시작되어서 저기압을 향해 혹은 전선을 향해 불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북서풍이 불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죠. 반면 오른쪽에서는 고기압의 위치가 남쪽에 있고 저기압이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남고 북저행의 기압 배치고 바람은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불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이죠. 자, 다음 페이지는 68쪽이고요. 우리나라 계절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기단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어, 시베리아 기단은 겨울철의 추위, 사만사온 현상과 봄철의 꽃샘추위에 영향을 주게 되죠. 적도 기단은 태풍과만 관련이 있고요. 오호츠키 기단은 여기에서 바람이 불게 되면 북동풍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높새바람을 일으키게 되죠. 이렇게 높새바람을 일으키게 되고요. 자, 그리고 북태평양 기단은 여름철의 더위와 관련이 아주 깊죠. 그래서 무더위가 되는데 여름이 되게 되면 북태평양 기단의 힘이 세지면서 결국 차가운 오호츠키 기단이나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찬기단의 영향과 북태평양 기단의 그 영향이 서로 맞부딪히면서 둘 사이에 경계면 전선이 형성이 되고 여름이 되어가면 이 전선이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장마가 시작되는 거죠. 장마 전선 이렇게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커지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 현상으로 여름철에서 약간 초반에 형성이 되고요. 장마가 끝나게 되면 우리는 북태평양 기단에 온전히 속하게 되는 무더운 여름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옆에 페이지 같은 경우도 여름철과 가을철 등 계절의 특색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는 기후와 주민생활에 대해 나와 있죠. 자, 기온과 관련해서는 어떠했는지, 주생활과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 아래에 있는 지역별 전통 가옥 형태 있죠.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강수와 관련해서는 터도둠집이라든가 이렇게 천일 제염업, 사과 재배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왜 이렇게 행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바람과 관련해서는요, 그 계절풍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딘가에서 뭐 돌담을 쌓거나 혹은 무슨 그물 지붕을 만들거나 이러는 게 다 이렇게 거센 바람에 대응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페이지는 기후가 경제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에요. 자, 경제 생활에도 기후가 많은 영향을 주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도 기후와 경제 생활에서 농업이라든가 지역 축제 등도 기후와 관련이 깊더라라는 거 하나씩 문제 풀면서 살펴보세요. 자, 그 다음엔 자연재해와 기후변화가 있고요. 자연재해는 이제 기후와 관련된 뭐 지진, 홍수, 가뭄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지형과 관련된 지진 등이 있을 건데요. 자, 특히 자연재해에서는요. 아래 탐구활동에 있는 그래프 좀 확인을 해야 되죠. 자, 자연재해 중에 그 겨울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는 주로 대설이에요. 자, 대설이고요. 그리고 여름철에 주로 일어나는데 여름철 초반에 주로 집중이 되는 듯한 느낌은 호우고 여름철에서 후반부에 집중되는 것은 태풍입니다. 그리고 호우 같은 경우는 강원도와 경기 같은 중부지방의 피해가 큰 데 비해서 태풍은 남부지방의 피해가 좀 큰 편이죠. 그리고 전체 피해액은 호우가 되게 많아요. 자, 지진,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죠? 아, 그리고 아까 그 뭐 자연재해 중에서 가뭄이 있었는데요. 가뭄은 그 넓은 범위에 걸쳐서 피해 속도가 되게 느리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진에 대한 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기후가 변하고 있고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의 증가에 따라서 온실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자,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하는 원인은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떼서일 수도 있고 열대림이 너무 많이 파괴되어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지 못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지. 자, 그에 따라 우리나라 기온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온이 상승하는 원인은 지구 온난화만이 아니라 도시화에 따른 열섬 현상도 지구 온난화의 저기 최근 기온 상승의 원인이 되겠어요. 그리고 강수량 같은 경우는 삐뚤빠뚤하지만 전체적으로 역시나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특히 기온 상승의 영향으로요. 뭐 꽃이 피는 시기는 빨라지고 있다거나 단풍 드는 시기는 느려지고 있다거나 만류성 어류의 어획량은 증가하고 있다거나 아래에 있는 자료 7이나 이런 것처럼 과일 재배의 적지가 북상하고 있다거나 여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된 대책이 있는데요. 자,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라든가 기후변화 협약을 통해서 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함으로써 배출권 거래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할당량을 주게 되고 그것을 이렇게 남겼을 때 이렇게 팔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줄여 나가고자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게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면서 현재 소비 에너지를 다른 것으로 바꾸고자 하는 거, 뭐 태양광이나 이런 것처럼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바꾸고자 하는 게 신재생 에너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아래는 뭐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된 그 노력들이 쭉 있어요. 다음은 식생과 토양에 대한 건데요. 자, 식생이라는 건 지표에 자라고 있는 풀과 나무들의 총칭이죠. 식생은 당연히 기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기온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우리나라는 지역별 식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따뜻한 남쪽에서는 난대림이, 북쪽으로 가면서 온대림과 냉대림이 나오게 되는데요. 난대림은 보통 가장 낮은 온도, 즉 1월 평균 기온이 0도 이상인 곳에서 보통 난대림이 나오고요. 제주도나 남해안 그리고 울릉도 일대에 난대림이 분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토양은 크게 성숙토와 미성숙토가 있는데요. 성숙토에는 성대토양과 간대토양이 있어요. 자, 성대토양이란 기후와 식생의 특성을 반영하는 토양이고 간대토양은 암석의 특성을 반영하는 토양이죠. 그래서 성대토양에 따라서 붉은색 토양이 남쪽에서 나타난다거나 따뜻했던 지방에서 나타난다거나 혹은 현재 우리나라에 주로 갈색 삼림토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온대림과 관련해서 어, 온대기와 관련해서 만들어진 성대 토양이고요. 개마고원 일대에 회백색 토양이 나타나는 건 냉대 침엽수림 지역에서 나타난 성대 토양이 되겠어요. 간대 토양은 암석과 관련이 있는데 석회암 풍화토라든가 화산회토 얘네들은 그 토양을 만들게 된 기초 암석의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토양이 만들어진 거고요. 석회암 풍화토도 마찬가지로 석회암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토양이긴 하지만 석회암은 회색인데 비해서 석회암 풍화토는 붉은색이라는 특징이 있죠. 자, 미성숙토는 특히 충족토와 염류토가 대표적인데요.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특히 충족토와 염료토 같은 경우는 되게 비옥하다라는 특징이 나타나죠. 자, 다음에는 지속 가능한 식생 및 토양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산림 면적이 이렇게 줄고 있고 그래프 3번에 보이는 것처럼 근데 이제 나무의 부피를 나타내는 인목 축적량은 늘고 있죠. 이것은 이제 도시화에 따라 산림의 면적은 줄어들게 되고 우리가 가정용 연료가 뗄나무에서 연탄이라든가 도시가스로 변경되다 보니까 그 산에 나무를 채취를 하지 않게 되면서 인목 축적량은 많이 늘었고요. 또 그 산지 관리를 되게 잘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토양 같은 경우는요. 토양이 한번 침식되면 회복되는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따라서 토양의 침식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 중에는 계단식 경작이나 등고선식 경작 등이 있고요. 그리고 토양이 너무 산성화돼서 더 이상 농사짓기 힘든 땅이 돼버릴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퇴비나 유기질 비료를 사용한다거나 혹은 성분이 좋은 다른 흙을 덮어주는 개토 사업을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 아래에서는요. 뭐 도시 농업 등 옥상 녹화 등에 대한 게 있죠. 자, 옥상이 그냥 콘크리트라든가 시멘트가 아니라 이렇게 녹색 식물로 덮이게 되면 도시는 기후가 훨씬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온도가 높아지는 걸 막아주고 도시의 온도가 좀 낮아지게 되고요. 도시의 습도는 높아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기후 단원은 끝났고요. 자, 이제 4단원에 그 거주 공간의 변화 지역 개발 중에 1, 2단원 들어갈게요. 자, 먼저 촌락에 대해서 나와 있죠. 촌락은 뭐 예로부터 농사를 짓는 공간이다 보니까 농경지가 펼쳐진 곳에 촌락이 잘 발달을 하는데요. 옛날부터 우리는 농경지 확보하고 용수를 확보하고 그리고 풍수지리적 사상의 영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배산, 임수 지형이 되게 좋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물이 너무 부족한 곳이라면 배산, 임수나 풍수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해안가에 취락이 입지하게 되죠. 물을 얻으려고. 그리고 범람문에서는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연재방에 입지해야겠죠. 자, 그런데 특별히 이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 뭐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뭐 교통이라든가 방어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촌락 같은 경우는요. 그 이름에서부터 그 기능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역원칠락 같은 경우는 역과 원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거나 혹은 수은의 요충지에서는 뭐 진, 도진포 등의 이렇게 이름이 들어간다거나 그리고 군사 주둔지인 병영촌에서는요. 뭐 진영 같은
글자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농촌에서는 농촌은 기능으로 어촌, 농촌, 어촌, 산지촌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형태에 따라서는 집촌과 산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집촌은 아무래도 집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경지와 좀 분리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겠죠. 자, 그다음에 그 아래 대동여지도에서는요. 뭐 마을 이름들을 통해서 옛날에 무슨 기능이었겠는가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한강 진 같은 경우는 이 진자가 물수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루토 치락이 아니라 방어용 진이겠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는 촌락의 변화인데요. 자, 촌락이 촌양도 현상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이렇게 인구가 쭉 감소하면서 학교도 폐교되고 노동력도 부족해지고 노인층의 비중은 좀 높아지게 되고 성장률이 주로 유출되니까요.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국제 결혼도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났겠죠. 자, 이렇게 인구 유출에는 여러 문제가 동반이 되다 보니까 이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각 지자체는 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광 같은 것을 도입한다거나 뭐 혹은 귀농 귀촌을 하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죠. 94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도시와 촌락의 상호 보완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시는 촌락에 대해서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촌락은 배후지로서의 기능을 한다거나 혹은 식량 공급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도시와 촌락 간에요. 최근에는 도농 통합시가 만들어지면서 도시와 촌락의 상호 보완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95쪽에 가게 되면 중심지 이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어, 고차 중심지는요. 고차 중심지는 고차 중심지는요. 공간상의 중심지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배우지의 면적은 굉장히 넓고요. 그쵸? 넓고 중심지 간의 거리는 서로 좀 더 멀고 보유하고 있는 기능은 굉장히 다양한 거, 이게 고차 중심지의 특징입니다. 자, 저차 중심지는 그에 비해서 중심지의 개수가 엄청 많고요. 이렇게 많죠. 엄청 많고 배우지의 면적도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기능도 되게 작고 서로 간의 간격이 되게 가깝겠죠. 자, 96쪽은 우리나라 도시 발달에 대한 건데요. 보다시피 우리나라 도시 발달은 이렇게 수도권 집중도가 되게 높은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자체가 되게 수도권과 경상권 위주의 불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었어요. 이런 불균형적인 발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요즘에는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나 중추도시 생활권을 육성하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옆에 페이지는 97쪽이요. 우리나라의 도시화 과정에 대한 거죠. 그래서 전체 인구 중 도시 인구 비율이 이렇게 높아져서 현재는 전체 인구의 91.8%가 도시 인구고요. 그리고 도시의 도시가 다른 지역 간의 상호작용, 예를 들면 시외버스 노선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시외전화 통화량, 데이터 전송량 등 이렇게 도시 간 상호작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요. 도시의 세력권과 도시의 크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 체계, 누가 가장 큰 중심지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한 도시 체계는 이렇게 상호작용을 조사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죠. 도시 구조와 대도시권이 있는데요. 자, 도시에는 어떤 내부 구조가 있어요. 이런 내부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건 기능끼리 서로 분리가 된다는 건데, 이렇게 기능끼리 분리가 되는 가장 큰 요인은 접근성과 지대가 장소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장소는 접근성이 되게 좋지만 그 때문에 땅값이 너무 비싸기도 하죠. 그런 기능은 높은 땅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업무와 상업 기능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이 업무와 상업 기능은 중심으로 모이는 현상이 있다 해서 집심 현상이라 그러고요. 반면 학교나 공장, 주택 얘네들은요. 싼 땅값에 넓은 면적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중심에서 멀어진 이심 현상이 발생하면서 서로 분리가 돼서 지역이 분화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도시가 작았다가 커지고 도시 내부에 있던 주거 기능이 밖으로 빠지면서 도시는 상주 인구가 줄어들거든요. 상주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도심에 있던 학교들도 이제 더 이상 학생 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머물지 못하고 폐교되거나 혹은 밖으로 나가게 돼요. 최근에 이제 아파트 지어지는 곳으로 나가게 되면서 이렇게 학교가 외곽으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도심은 낮에는 사람이 진짜 많지만 주거 기능이 빠짐에 따라서 밤이면 인구가 텅 비게 되는데 그러한 현상을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인 100쪽을 가게 되면 이 도시 내부에 있는 각각의 장소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요. 자, 도시 내부에 도심이 있죠. 자, 도심은 인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그쵸?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간에 인구가 집중되는 주간 인구 지수가 높아지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부도심은 도심 다음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이고요. 도심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중간 지역은 도시가 이렇게 작았을 때부터 존재하던 곳이다 보니까 되게 낡은 지역이면서 도심에서 빠져나온 여러 기능들이 잠시 여기에 머무르기도 하고 있다가 이제 딴 데로 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중간 지역은 그래서 굉장히 여러 기능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체로 환경이 좀 열악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최근에는 재개발이 되게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자, 반면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대도시 내에서는 가장 바깥 지역이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는 농촌이었다가 최근에 주거 지역이 밖으로 빠지는 과정에서 신흥주택 단지가 생기는, 우리가 봐서 아파트 건설이 되게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이 주변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인구가 막 증가하고 있죠.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이러면서.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의 맨 바깥쪽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곳으로 시가지가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게 하고 녹지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그럼 개발 제한 구역 밖에 어떤 도시가 있다는 건 대도시 내부가 아니라 또 다른 도시란 뜻이겠죠.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밖에 있는 도시는 우리 위성 도시라고 해서 대도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긴 하지만 이제 다른 도시가 되는 거예요. 자료 여기에 보면 주간 인구 지수가 나와 있죠. 자, 서울의 주간 인구 지수를 보게 되면요. 그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지역은 밤에 비해서 낮에 인구가 많아진다라는 것으로 주로 일자리로서의 기능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뜻인데요. 특히 서울의 이 작은 부분이 서울의 도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진짜 주간 인구 지수가 높아요. 반면 주간 인구 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지는 지역들은 다들 주거 기능이 많은 지역이란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긴 주택단지겠구나. 주간 인구 지수가 100 아래면 주거 기능이 강하고 100 위에면 일자리로서의 기능이 강한 곳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대도시권의 형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하나의 대도시, 아까 뭐 도심도 있고 부도심도 있고 하던 대도시 있죠? 그 대도시가 중심 도시인데 대도시가 세력이 너무너무 커지게 되면 결국 그린벨트를 뛰어넘어서 다른 지역에서까지 통근을 하게 되면서 이 통근 가능권이 이제 확대가 되죠. 교통이 발달할수록 이 통근 가능권 더 넓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통근 가능권 내에 있는 이 범위가 바로 대도시의 일일 생활권이 되고 이걸 대도시권이라 그래요. 자, 이 대도시권은 이 중심 도시 이외에 외곽에 원래 농촌이었던 곳까지 포함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특별히 도시와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을 교외 지역이라 불고요. 나머지는 뭐 대도시 영향권, 배후 농촌 지역 등으로 불립니다. 아무튼 대도시권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 여기는 대도시의 통근 가능권, 일일 생활권이구나라고 알 수 있고 그 장소 중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위성도시 등이 점점이 발달해서 들어서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위성도시는 이 대도시로 통근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 지역일 수도 있죠. 자, 자료 3번을 보게 되면 대도시 주변의 통근 통합권 한마디로 대도시권이요.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경기도 전역에 영향을 미치다시피 했죠. 뭐 1에서 5% 정도면 거의 대도시권이라 보긴 힘들고요. 어, 대전도 이 정도, 광주의 대도시권이 꽤 넓어 보이네요. 자, 대구도 이 정도, 부산도 이 정도가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군요. 맨 아래 자료 6과 7을 보게 되면요. 자, 서울의 인구가 최근에 감소하고 있어요. 이촌향도로 서울의 인구가 되게 많이 증가했다가 서울 외곽에 이렇게 그 주거 지역들 있죠. 아파트 단지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서울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쾌적한 환경과 싼 아파트를 찾아서 이렇게 외곽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요. 서울의 인구는 감소하고 새로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외곽 지역의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는 패턴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증가하는 지역이 이렇게 그 주간 인구 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지는 지역들이 있죠. 100 아래로 떨어지는 지역은 이곳이 주거 기능이 강하겠구나. 따라서 왼쪽의 자료와 복합해서 봤을 때 이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많아지면서 서울 사람들이 이곳을 주거 지역화하게 되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잠을 자고 서울로 출근하다 보니까 낮이면 인구가 좀 줄어들어서 주간 인구 지수가 떨어지는 곳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대도시 근교 농촌의 변화에 대한 거죠. 자, 대도시 근교 농촌은 아까 대도시권 내에서 근교 지역이나 대도시 영향권이나 배후 농촌 지역이나 아무튼 대도시와 가까운 농촌 지역은요. 직접적으로 도시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눈에 띄게 많은 지역도 있고 그렇겠지만 아무튼 대도시 출근 가능 지역이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이렇게 집을 옮기면서 도시로 출퇴근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이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대도시 근교 지역에는 대체로 인구가 증가하는데 이 사람들은 도시로 출퇴근할 인구다 보니까 농업 인구는 아니에요. 비농업 인구죠. 그러면서 인구가 증가한다는 건 이곳에 인제 집들이 지어진단 말이니깐요. 농경지 면적은 줄어들게 되고 인구는 늘지만 농업 인구는 증가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농사를 짓는 인구라 하더라도 옛날처럼 농사만 짓지 않고요. 농사와 다른 일을 겸하는 겸업농구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게 최근의 추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